할인아? 그 목소리가 들린 순간 나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잊어버렸다. 국가안보조사청 5층 복도였다. 형광등 아래 하얀 벽에 기대 서 있던 내 다리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목소리는 착각이 아니었다. 꿈도 아니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5층 유리창 너머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내 아버지였다. 나를 잡으러 온 북한 국경경비대 지휘관 윤정국이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아, 끝났구나. 여기까지구나. 나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바닥이 차가웠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아버지 죽이지만 마세요.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울음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고 그냥 항복이었다. 아버지는 창문 너머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표정은 분노도 증오도 아니었다. 그냥 지독하게 지친 얼굴이었다. 밥은 먹고 다니냐? 그 한마디에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눈물이 터져나왔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이. 국가안보조사청 복도 한가운데서 나는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유리창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이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었다. 하나는 내가 버린 세계, 하나는 내가 선택한 세계. 그리고 그 두 세계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시작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날로 끝난 이야기다. 그 끝에 도달하기까지 나는 22해를 살았고 그중 20년을 북에서 2년을 남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결국 저 복도, 저 형광등 아래, 저 차가운 바닥 위에서 한 문장으로 압축되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내 이름은 윤아린이다. 22살 함경북도 연천시 출신. 아버지는 윤정국 전직 국경경비대 지휘관이자 사상교육 담당. 어머니는 박은실 당 행정간부 출신. 남동생은 윤태성 청년동맹 핵심 조직원. 우리 가족은 완벽했다. 체제가 원하는 완벽한 가족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완벽함을 깨뜨렸다. 압록강을 건넜고 캄보디아를 거쳐 말레이시아를 지나 결국 서울에 도착했다. 그리고 2년 후 나는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가 왜 떠났는지, 어머니가 왜 나를 도왔는지, 아버지가 왜 나를 찾아왔는지를 말하려면 연천시로 돌아가야 한다. 그 추운 겨울, 그 긴 침묵, 그 작은 균열들로 돌아가야 한다. 일장 충성의 집에서 자란 딸. 나는 함경북도 연천시에서 태어났다. 연천시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도시니까. 하지만 내게는 가장 현실적인 곳이었다. 겨울이 길고 여름은 짧고 봄과 가을은 거의 없는 곳. 사람들의 얼굴이 항상 굳어있고 웃음소리보다 명령이 더 자주 들리는 곳. 그곳이 내가 자란 도시였다. 우리 집은 연천시에서도 특별한 집이었다. 의심받지 않는 집. 아버지 윤정국은 국경경비대 지휘관이었고 어머니 박은실은 당 행정간부 출신이었다. 남동생 윤태성은 청년동맹 핵심 조직원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집은 모범적인 가정이었다. 당을 믿고 수령을 따르고 체제를 의심하지 않는 집. 바로 그런 집이었다. 하지만 집안은 달랐다. 우리 집에는 항상 규칙이 있었다. 생각은 속으로만. 질문은 하지 말 것. 밖에서 들은 이야기를 집에서 꺼내지 말 것. 집에서 나눈 대화를 밖에서 꺼내지 말 것. 이 규칙들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다. 그냥 우리 집의 공기 같은 것이었다. 숨 쉬듯 자연스럽게 따라야 하는 것들이었다. 나는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였다. 왜 우리는 배급을 받아야 해요?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해요? 왜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절을 해야 해요? 이런 질문들을 입 밖으로 꺼낼 때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고 아버지는 나를 방으로 불렀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다. 할인아, 생각하는 건 자유다. 하지만 말하는 건 자유가 아니야.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 생각과 말이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생각한 걸 말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자유란 말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알게 되었다. 우리 집에서 자유란 침묵 속에 숨겨진 생각의 영역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영역조차 너무 크게 키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아버지는 엄격한 사람이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는 국경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을 잡는 사람이었다. 그의 손에는 총이 있었고 그의 어깨에는 계급장이 있었다.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적어도 밖에서는 그랬다. 하지만 집에서 아버지는 달랐다. 그는 말이 적었고 표정이 없었고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나는 그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했다. 아버지는 혼자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그도 질문을 가지고 있을까? 어머니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 그녀는 말을 잘했고 사람들을 잘 다루었고 항상 웃는 얼굴을 유지했다. 당 행정간부로서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했다. 그녀는 체제가 원하는 완벽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웃음은 사라졌다. 그녀는 부엌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슬픔 같은 것, 혹은 체념 같은 것. 남동생 태성은 나보다 3살 어렸다. 그는 나와 달랐다. 질문을 하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고 믿었다. 그는 청년동맹 핵심 조직원으로서 집회에 참석하고 구호를 외치고 친구들을 이끌었다. 그는 진심으로 믿는 것 같았다. 우리가 위대하다고, 우리가 옳다고, 우리가 이길 거라고. 나는 그게 부러웠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아도 되니까.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우리 집은 연천시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작은 집이었지만 깨끗했고 마당이 있었고 담장이 있었다. 겨울이면 마당에 눈이 쌓였고 여름이면 작은 텃밭에서 채소가 자랐다. 평범한 집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는 항상 긴장이 있었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긴장, 누가 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긴장, 한마디 실수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긴장. 나는 16살 때까지 그 긴장 속에서 살았다. 학교에 가고 집회에 참석하고 노래를 불렀다. 우리는 행복하다는 노래를 불렀고 우리는 강하다는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다. 왜 우는지도 몰랐다. 그냥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는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처음으로 그것을 보았다. 국경 너머를. 아버지를 따라 국경 초소에 갔을 때였다. 아버지는 내게 강을 보여주며 말했다. 저기 너머는 중국이다. 나는 강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게 이상했다. 강 하나만 건너면 다른 나라였다. 다른 삶이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저쪽은 어떨까? 저쪽 사람들은 뭘 먹을까? 저쪽 사람들은 질문을 해도 될까?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강물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은 위험했다.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생각은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은 작은 씨앗처럼 내 안에 자리 잡았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다. 변화는 천천히 왔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었다. 그저 작은 것들이 쌓였다. 배급소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사람들의 얼굴이 더 말랐다. 겨울이 더 추워졌다. 아니, 추위를 견딜 힘이 약해졌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질문이 되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20살이 되던 해 겨울, 나는 배급표를 들고 줄을 서 있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바람이 불었고 사람들은 말없이 기다렸다. 2시간째 서 있었지만 줄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발이 시렸다. 손이 얼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왜 우리는 항상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 왜 우리는 선택할 수 없을까?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믿을지. 그 생각 하나로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만약 내가 이곳을 떠난다면, 만약 내가 강을 건넌다면, 만약 내가 다른 삶을 산다면. 그 질문들은 위험했다.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내 얼굴을 보더니 물었다. 어젯밤에 잠을 잤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이었다. 어머니는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어머니도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날 이후 어머니는 나를 더 조심스럽게 대했다. 말을 걸 때도, 밥을 줄 때도, 내 방을 지나칠 때도. 아버지는 몰랐다. 아니, 모르는 척했다. 그는 여전히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왔다. 여전히 말이 적었고 표정이 없었고 방문을 닫았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그가 식사 중에 갑자기 말했다. 하리나, 요즘 내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니? 나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내 친구들에 대해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잘 지내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 질문에는 다른 의미가 있었다. 조심하라는 뜻이었다. 그해 봄, 내 친구 하나가 사라졌다. 김순이였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같은 반이었고 함께 학교에 다녔고 가끔 집에서 만나기도 했다. 그녀는 밝은 아이였다. 항상 웃었고 노래를 잘 불렀고 사람들을 좋아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나는 그녀의 집에 가보려 했지만 어머니가 막았다. 가지 마라. 그 집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순이의 아버지가 중국에서 쌀을 밀수입하다가 걸렸다고 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이주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혹은 알아도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순이를 생각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여기서는 사라지는 게 너무 쉽다는 것을. 한 사람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그 사건 이후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말을 줄였고 표정을 숨겼고 생각을 깊이 감췄다. 하지만 동시에 더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곳에 남아있으면 나도 언젠가 사라질 거라고. 그게 체포든 이주든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이든. 여름이 왔다. 짧은 여름이었지만 그의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다. 햇볕이 강했고 땅이 말랐고 사람들은 더위에 지쳐갔다. 나는 밭일을 도우며 생각했다. 언제 떠날까? 어떻게 떠날까? 혼자 갈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갈까? 하지만 계획을 세울수록 두려움이 커졌다.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잡히면 어떻게 될까?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내게 말했다. 하리나, 텃밭에 물 좀 주고 와라. 평범한 부탁이었다. 나는 물통을 들고 텃밭으로 갔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를 따라왔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그날 밤 나는 어머니를 새롭게 보게 되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내가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나를 막지 않으려 했다. 오히려 때를 기다리라고 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어머니도 계획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무사하기를 바라는 걸까? 가을이 왔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지고 겨울이 다가왔다. 21살이 되던 해였다. 나는 여전히 배급소 앞에 줄을 섰고 집회에 참석했고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해지고 있었다. 결심 같은 것. 나는 떠날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해 겨울 아버지가 집에 일찍 돌아온 날이 있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이었다.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나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 방문 밖에서 소리를 들었다. 작은 소리였다. 뭔가를 움직이는 소리, 종이를 넘기는 소리, 그리고 한숨 소리. 깊고 긴 한숨. 나는 문을 두드리고 싶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우리 집에서는 닫힌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것도 규칙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처럼 나갔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달랐다. 더 굳어 있었고 더 어두웠고 뭔가를 결심한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집에, 우리 가족에, 그리고 나에게.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멈출 수 없었다. 3장 결심. 22살이 되던 해봄, 나는 마침내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숨이 막혔다.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살고 싶었다. 진짜로 살고 싶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곳에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곳에서. 하지만 탈북은 쉽지 않았다. 계획이 필요했다. 돈이 필요했다. 용기가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이밍이 필요했다. 아버지가 국경경비대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나는 국경 지역의 상황을 조금은 알고 있었다. 어느 구역이 덜 감시되는지, 어느 시간대가 안전한지, 어떤 경로가 가능한지. 나는 몇 달 동안 정보를 모았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시장에 가면 중국에서 온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물었다. 강 너머는 어떤가요? 국경은 얼마나 엄격한가요? 사람들은 경계했지만 가끔 힌트를 주었다. 압록강 상류 쪽이 조금 나아. 봄철 해빙기가 위험하지만 기회이기도 해. 돈은 어머니가 도와줬다. 어느 날 어머니가 내 방에 들어와서 작은 봉투를 건넸다. 이걸 가지고 있어. 봉투 안에는 중국 돈이 있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어머니, 이게. 어머니는 내 말을 끊었다. 아무 말하지 마라. 그냥 가지고 있어. 필요할 때가 올 거야. 그날 밤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는 이미 떠났어. 마음속으로는.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아직 젊고 아직 기회가 있어. 나는 내가 여기서 늙어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아버지는요? 내가 물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아버지는 복잡한 사람이야. 그도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알고 있어. 하지만 그는 이곳을 떠날 수 없어. 그의 위치 때문에, 그의 책임 때문에.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자유로워야 해. 만약 제가 떠나면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나는 두려움을 숨길 수 없었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견딜 거야. 어떻게든. 내가 안전하게 살아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전부야. 그 대화 이후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날짜를 정했다. 4월 15일. 태양절이었다. 그날은 모든 사람이 행사에 참여해야 했고 국경 경비도 일시적으로 느슨해질 것이었다. 모두가 수도에 집중하는 날,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에게만 날짜를 알렸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요? 내가 알 필요는 없어. 그냥 그날 준비만 하고 있어. 새벽 3시에 문을 열어라. 내가 거기 있을게. 남은 며칠 동안 나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배급소에 가고 집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밤마다 나는 작은 배낭을 챙겼다. 옷 한 벌, 물병 하나, 어머니가 준 돈,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우리 가족 사진이었다. 몇 년 전에 찍은 것으로 모두가 웃고 있었다.
거짓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함께 있었다. 4월 14일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시계를 보며 시간을 세었다. 자정 1시 2시.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였다. 내일이면 나는 이곳을 떠난다. 영원히. 다시는 이 집에, 이 방에, 이 침대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2시 50분 나는 일어났다. 배낭을 메고 문으로 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아버지와 태성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계단을 내려갔다. 한 계단, 두 계단.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시계는 정확히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돌렸다. 문이 열렸다. 밖은 어두웠고 차가웠다. 그리고 거기 어머니가 서 있었다. 어두운 옷을 입고 작은 가방을 들고. 가자. 어머니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어머니는 길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큰 길을 피해서 뒷골목으로 갔다. 불이 꺼진 집들 사이로 텅 빈 공터를 가로질러. 어둠이 우리를 숨겨주었다. 가끔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1시간쯤 걸었을까. 우리는 연천시 외곽에 도착했다. 거기서 어머니는 멈춰섰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앞장설게. 어머니가 말했다. 왜요? 나는 물었다. 내가 이 길을 알아. 몇 년 전에 한 번 와본 적이 있어. 어머니도 탈북을 생각하신 거예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다. 생각만 했지.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어. 하지만 그때 조사를 했거든. 만약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만약이야. 우리는 다시 걸었다. 이제는 산길이었다. 가파르고 좁은 길.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어머니가 내 팔을 잡아줬다. 조심해라. 다치면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거칠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졌다. 우리는 산 중턱에 있었고 아래로 강이 보였다. 압록강이었다. 상류지류였다. 폭은 넓지 않았지만 물살이 빨랐다. 어머니는 강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를 건너면 중국이야. 저쪽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누구요? 나는 물었다. 브로커. 내가 미리 연락해뒀어. 돈은 이미 지불했고 그 사람이 너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줄 거야. 어머니는요? 나는 물었다. 나는 여기서 돌아가야 해. 안 돼요. 나는 소리쳤다. 같이 가요. 어머니도 같이.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우리 둘이 사라지면 너무 의심받아. 아버지와 태성이 위험해져. 하지만 너 혼자면 다를 수 있어. 가출, 사고 여러 가지로 변명할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니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내 볼을 어루만졌다. 하리나, 내가 낳았다고 내 인생까지 대신 살 수는 없지. 너는 내 길을 가야 해. 나는 여기 남아서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줄게. 어떻게요? 나는 물었다. 너를 찾으러 다닐 거야. 산을 헤매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며칠 동안. 그러면 내가 강을 건너서 멀리 갈 시간이 생겨. 어머니가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은 들킬 텐데요. 어머니가 저를 도왔다는 걸. 알아. 하지만 괜찮아.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머니. 어머니도 울고 있었다. 미안할 것 없어. 이게 내 선택이야. 너를 자유롭게 하는 게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어머니와 딸. 헤어지기 직전. 강물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나를 떼어냈다. 이제 가야 해. 해가 뜨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어머니 사랑해요. 나는 말했다.
나도 사랑해. 그리고 하리나, 절대 잊지 마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살고 싶은 게 죄가 아니야. 어머니는 나를 강 쪽으로 밀었다. 가. 빨리. 나는 뒤돌아봤다. 어머니는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모습이 흐려졌다. 눈물 때문인지 거리 때문인지. 나는 돌아서서 강으로 내려갔다. 오장강을 건너는 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아직 완전히 어두웠다. 물소리가 컸다. 생각보다 훨씬 컸다. 강물은 차가워 보였고 빨랐다. 나는 강둑에 앉아서 기다렸다. 브로커가 온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만약 안 오면, 만약 거짓말이었으면, 만약 함정이라면. 10분, 20분이 지났다. 하늘이 점점 밝아졌다. 나는 초조했다. 일어서야 하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나. 그때 반대편 강둑에서 빛이 3번 깜빡였다. 손전등이었다. 나는 일어섰다. 누군가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왔다. 한 남자였다. 중국 사람 같았다. 그는 물속을 걸어서 강 중간까지 왔다. 그리고 손짓했다. 오라는 뜻이었다. 나는 배낭을 단단히 메고 물에 발을 담갔다. 차가웠다. 칼날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물이 무릎까지 찼다. 허리까지 찼다. 물살이 새서 중심을 잡기 어려웠다. 발밑에 돌들이 미끄러웠다. 나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썼다. 남자가 다가와서 내 팔을 잡았다. 조심해. 천천히. 그는 중국어로 말했다. 나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손길은 확고했다. 우리는 함께 강을 건넜다. 중간쯤 왔을 때 물이 가장 깊었다. 가슴까지 찼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나는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면 어머니가 보일 것 같았으니까. 그러면 돌아가고 싶어질 것 같았으니까. 드디어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다. 나는 물에서 나와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추위와 긴장이 한꺼번에 풀어졌다. 남자가 내게 담요를 덮어줬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안전해. 여기는 중국이야. 나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다. 똑같은 풍경이었다. 나무, 돌, 풀. 하지만 공기가 달랐다. 아니, 내가 달랐다. 나는 국경을 넘었다. 나는 탈북자가 되었다. 남자는 나를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산속에 숨겨진 곳이었다. 안에는 마른 옷과 음식이 있었다. 여기서 하루 쉬어. 내일 밤에 다시 움직일 거야. 그는 설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옷을 갈아입고 담요에 몸을 감쌌다. 그리고 비로소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이. 나는 떠났다. 집을, 가족을, 내가 알던 모든 것을.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집으로 돌아갔을까? 아버지는 알아챘을까? 태성은 뭐라고 할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강은 이미 건넜고 길은 이미 시작됐다.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꾸었다. 아버지가 총을 들고 나를 쫓아오는 꿈이었다. 나는 달렸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밖은 아직 어두웠다. 나는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다. 이게 자유의 시작인가? 이렇게 두렵고 외로운 것이. 6장 긴 여정. 다음 날 밤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브로커는 나를 트럭에 태웠다. 뒷칸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 탈북자들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면 슬픔이 전염될 것 같았으니까. 트럭은 밤새 달렸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창문이 없어서 밖을 볼 수 없었다. 그저 덜컹거리는 진동과 엔진 소리만 들렸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트럭이 멈췄다. 문이 열렸고 우리는 내렸다.
작은 마을이었다. 중국의 어느 시골이었다. 브로커는 우리를 한 집으로 데려갔다. 낡은 집이었지만 따뜻했다. 안에는 중국 노인이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밥을 내왔다. 우리는 허겁지겁 먹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 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며칠 동안 우리는 그 집에 숨어 있었다. 밖에 나갈 수 없었다. 중국 공안이 순찰을 돈다고 했다.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송환한다고. 우리는 조용히 있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일주일 후 브로커가 다시 왔다. 이제 남쪽으로 갈 시간이야. 그는 말했다. 남쪽? 한국으로요? 내가 물었다. 아직 아니야. 먼저 동남아시아로 가야 해.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는 거야. 그는 설명했다. 동남아시아요? 캄보디아. 거기가 가장 안전해. 우리는 다시 트럭에, 그 다음에는 기차에, 그 다음에는 버스에 탔다. 중국을 가로질렀다. 며칠이 걸렸다. 아니, 몇 주가 걸렸을지도 모른다. 시간 감각을 잃었다. 낮과 밤이 뒤섞였고 장소들이 흐릿해졌다. 그저 움직였다. 남쪽으로, 계속 남쪽으로. 국경을 또 넘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그리고 라오스에서 캄보디아로. 매번 국경을 넘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잡히면 끝이니까. 하지만 브로커는 익숙했다. 그는 이 길을 수십 번 다녀본 것 같았다. 그는 언제 멈춰야 하는지, 언제 뛰어야 하는지, 언제 숨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 나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몸무게가 많이 빠졌고 얼굴은 볕에 탔고 옷은 남루해졌다. 브로커는 우리를 한 호텔에 데려다 줬다. 싸구려 호텔이었지만 침대가 있었다. 나는 침대에 쓰러졌다. 그리고 이틀 동안 잠만 잤다. 깨어났을 때 브로커가 내 방에 있었다. 내일 한국 대사관에 가야 해. 그는 말했다. 혼자 갈 수 있겠어? 네. 나는 대답했다. 주소를 알려줄게. 거기 가서 문을 두드리고 말해. 나는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될 거야. 고맙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돈 받고 하는 일이야. 하지만 잘 살아.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을 거야. 다음 날 나는 한국 대사관으로 갔다.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이었다. 대사관은 생각보다 작았다. 하지만 문 위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 나는 그 깃발을 보며 울컥했다. 저게 내가 갈 나라의 깃발이구나. 나는 문을 두드렸다. 경비원이 나왔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7장 새로운 세계. 한국 대사관 직원들은 친절했다. 그들은 나를 안으로 데려가서 의자에 앉혔다. 물을 줬고 밥을 줬고 질문을 했다.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언제 탈북했느냐. 나는 하나하나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한 직원이 말했다. 여기는 한국 영토나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정말 안전한 걸까? 정말 자유로운 걸까? 며칠 후 나는 비행기를 탔다. 생애 처음 타는 비행기였다. 캄보디아에서 말레이시아로,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창밖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어머니가 있을 거야. 아버지도 태성도.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를 찾고 있을까? 아니면 포기했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다. 공항은 엄청나게 컸다. 불빛이 너무 많아서 눈이 부셨다. 사람들도 많았다. 모두 바쁘게 움직였다. 나는 그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한 직원이 내 팔을 잡았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는 나를 특별한 구역으로 데려갔다. 국가안보조사청이라는 곳이었다. 거기서 나는 또 질문을 받았다. 이번에는 더 자세한 질문들이었다. 가족관계, 탈북 동기, 경로, 브로커. 모든 걸 말했다.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들은 내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리고 말했다. 조사가 끝나면 하나원에 가게 될 겁니다. 거기서 한국 생활을 배우게 돼요. 조사는 2달 동안 계속됐다. 매일 면담이 있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이야기가 바뀌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나는 지쳤지만 참았다. 이게 자유의 대가라면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면담관이 내게 물었다.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버지요? 네. 국경경비대 지휘관이라고 하셨죠. 어떤 일을 하셨나요? 나는 아버지에 대해 말했다. 그의 역할, 그의 성격, 그의 신념. 면담관은 조용히 듣다가 물었다. 아버지는 탈북자들을 잡는 일을 하셨나요? 네. 많이 잡으셨나요? 많이 잡으셨을 거예요. 면담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아버지를 두고 탈북하기가 힘들었겠네요. 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못 왔을 거예요.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모르니까. 두렵니까? 조사가 끝난 후 나는 하나원으로 갔다. 안성에 있는 교육시설이었다. 거기서 나는 3개월 동안 한국 사회를 배웠다. 돈 쓰는 법, 대중교통 이용하는 법, 은행 계좌 만드는 법. 모든 게 낯설었다. 자유가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다. 북에서는 선택이 없었지만 남에서는 선택이 너무 많았다.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어디로 갈지. 모든 게 내 결정이었다. 그게 때로는 버거웠다. 하나원을 나온 후 나는 서울 외곽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마련한 방이었다. 좁았지만 내 공간이었다. 나는 거기서 혼자 살았다. 일자리를 찾았다. 카페, 편의점, 공장. 여러 곳을 전전했다.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말투가 이상하다고, 행동이 어색하다고 사람들이 쳐다봤다. 밤이면 외로웠다. 가족 생각이 났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버지는 나를 미워할까? 태성은 나를 배신자라고 생각할까?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행복해질 자격이 있을까? 가족을 희생시키고 온 내가. 그러던 어느 날 뉴스를 봤다. 북한에서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는 내용이었다. 아버지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직접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함경북도 국경경비대 지휘관. 딸의 탈북을 방조한 혐의. 그게 아버지였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울었다. 아버지,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들을 수 없었다. 강 너머, 국경 너머, 세계 너머에 있었으니까. 8장 아버지의 체포. 뉴스는 며칠 동안 계속됐다. 북한 당국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고위층 가족의 탈북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했다. 나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 선택이 가족을 파괴했다. 내 자유가 그들의 감옥이 되었다. 국가안보조사청에 연락했다. 제 가족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나는 물었다.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다. 윤정국 씨는 체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죄목은 가족감독 소홀입니다. 어머니는요? 남동생은요? 나는 다급하게 물었다. 박은실 씨는 노동단련대로 이송됐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윤태성 씨는 청년동맹에서 제명됐지만 구금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머니가 노동단련대에. 그곳은 지옥이었다.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고 인간성도 없는 곳.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죄인으로 살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책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는 지금 뭘 먹고 있을까? 아니, 먹기는 하는 걸까? 잠을 잘 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어디에 갇혀 있을까? 좁은 감방에서 나를 저주하고 있을까? 일을 할 수 없었다.
집중이 안 됐다. 카페에서 주문을 받다가 실수했고 편의점에서 계산을 틀렸다. 결국 해고됐다. 방세를 낼 수 없었다.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텼다. 하지만 돈보다 더 문제인 건 마음이었다. 나는 무너지고 있었다. 한 탈북자 모임에 나갔다.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도 가족을 두고 왔고, 그들도 죄책감에 시달렸고, 그들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한 언니가 말했다. 후회하지 말아요. 우리는 살기 위해 왔어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살기 위해 왔다는 게 맞나? 아니면 도망친 걸까?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아버지가 고문당하는 꿈, 어머니가 굶어 죽는 꿈, 태성이 나를 증오하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친절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생존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머리로는 이해됐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한국에 온 지 1년. 나는 여전히 적응하지 못했다. 한국말은 늘었지만 여전히 억양이 어색했다.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다. 어떤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리를 뒀다. 나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북에도 남에도. 그러던 어느 날 내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윤아린 씨? 낯선 목소리였다. 네, 맞는데요. 국가안보조사청입니다.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직접 와서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날 나는 국가안보조사청으로 갔다. 2년 만이었다. 익숙한 건물, 익숙한 복도.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었다. 담당자가 나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다. 앉으세요. 나는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일일까?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담당자가 서류를 꺼냈다. 윤아린 씨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정보요? 아버지 윤정국 씨가 출소했습니다. 출소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언제요? 3개월 전입니다. 형기를 마치고 석방됐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그게 문제입니다. 담당자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윤정국 씨가 탈북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북한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으로 오는 중인 것 같습니다. 구장 추적. 아버지가 탈북했다.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국경경비대 지휘관이었던 아버지가, 체제를 지키던 아버지가, 충성스러운 아버지가. 확실한 정보인가요? 나는 물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중국 내 소식통에서 확인했습니다. 윤정국이라는 이름의 탈북자가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요? 남동생은요? 어머니는 여전히 노동 단련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동생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는 머리가 복잡했다. 아버지가 왜 지금? 그리고 왜 혼자? 아버지가 왜 탈북했을까요? 담당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부른 겁니다. 저요? 아버지가 한국에 도착하면 조사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신이 참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아버지에 대해 가장 잘 알 테니까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아버지를 다시 만난다. 어떤 얼굴로? 무슨 말을 하지?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들 수 없었다. 아버지가 온다. 나를 보러. 아니, 나를 잡으러. 아니면 나처럼 자유를 찾아서. 알 수 없었다. 며칠 동안 나는 전화만 기다렸다. 국가안보조사청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2주 후 전화가 왔다. 윤아린 씨 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디에요? 지금 조사 중입니다.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2년 전과 많이 달라진 얼굴이었다. 더 말랐고 더 어두워졌고 눈빛이 달라졌다.
아버지도 변했을까?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 분명 변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다음 날 나는 국가안보조사청으로 갔다. 하리나,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다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유리창 너머에 있었다. 조사실 안에. 그는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죽이지만 마세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슬픔이었다. 밥은 먹고 다니냐?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였다. 나를 걱정하는 아버지였다. 담당자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안으로 들어가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렸고 나는 조사실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마르고 늙고 지쳐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날카롭고 깊은 눈빛. 앉아라.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앉았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사과, 변명, 설명. 미안해요, 아버지. 나는 먼저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것 없다. 하지만 아버지가 감옥에 내가 선택한 일이다. 아버지가 끊었다. 뭐라고요? 너를 보낸 건 나다. 어머니 혼자 결정한 게 아니야. 나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너를 도울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모른 척했다. 아니, 도와줬다. 그날 밤 국경 경비를 일부러 약하게 배치했다. 왜요? 나는 물었다. 왜 저를 보냈어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국경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명을 잡았다. 총을 쏜 적도 있다. 강에 빠져 죽는 사람들을 봤다. 그들은 모두 너처럼 살고 싶어서 도망친 사람들이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에는 그들이 배신자라고 생각했다. 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 그들은 그냥 인간이었다. 살고 싶은 인간, 자유롭고 싶은 인간. 그리고 너도 그런 눈빛을 갖게 됐을 때 나는 결정했다. 너만은 보내야겠다고. 하지만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감옥은 괜찮았다. 나는 이미 더 큰 감옥에 살고 있었으니까. 북한 전체가 감옥이었어.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너를 보낸 후 확실히 알게 됐다. 나는 울고 있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왜 노동단련 때에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어머니는 내가 지키지 못했다. 내가 약해서. 어머니가 너를 도왔다는 걸 당국이 알아냈고 나는 막을 수 없었다. 지금은 어디 계세요? 모르겠다. 내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태성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아버지는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나도 떠나기로 했다. 더 이상 지킬 게 없었으니까. 저를 보러 오신 거예요? 나는 물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내가 잘 지내는지, 내가 행복한지.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죄책감 때문에 매일 힘들어요. 아버지는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다. 하리나,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살고 싶은 게 죄가 아니야. 자유를 원하는 게 죄가 아니야. 너는 올바른 선택을 했어. 나도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어머니도 원했던 거야. 내가 자유롭게 사는 걸.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어. 아버지가 말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마라. 대신 잘 살아라. 우리 몫까지. 그게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나는 아버지를 껴안았다. 처음으로. 우리 가족은 포옹하는 가족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아버지를 껴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아버지도 울고 있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날 이후 아버지도 조사를 받았다.
나처럼. 그는 하나원에 갔고 교육을 받았고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를 도왔다. 집을 구하는 것, 일자리를 찾는 것,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 모든 게 낯설었지만 우리는 함께 배워갔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는 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다. 그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얼마나 오래 고민했는지,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아버지, 후회하세요? 어느 날 저녁 나는 물었다. 무엇을? 저를 보낸 것, 탈북한 것.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하지 않는다. 이게 옳은 선택이었어. 비록 대가가 컸지만.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물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어떻게든 소식을 알아낼 거야. 우리는 여러 루트를 통해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탈북자 네트워크, 브로커, 국경 지역 소식통. 조금씩 정보가 모였다. 어머니는 노동 단련대를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다. 하지만 건강이 매우 안 좋다고 했다. 몸무게가 40kg 아래로 떨어졌다고 했다. 어머니를 데려와야 해요. 나는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쉽지 않아. 어머니는 감시를 받고 있을 거야. 그래도 시도해야죠. 알아.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몇 달 후 아버지는 브로커와 접촉했다. 많은 돈이 들었다. 우리가 모은 돈, 대출받은 돈 모두 합쳐서.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다. 브로커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감시 대상이라 쉽지 않아요.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상관없어요. 해주세요. 아버지가 말했다. 1년이 걸렸다. 브로커는 여러 번 시도했고 여러 번 실패했고 마침내 성공했다. 어머니가 강을 건넜다는 연락이 왔다. 중국에 도착했다고. 안전하다고.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어머니가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또 몇 달이 걸렸다. 같은 루트였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천. 나는 공항에 나갔다. 아버지와 함께. 우리는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나왔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머니를 봤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너무 말랐고 너무 약했고 너무 늙어 보였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우리를 보며 웃고 있었다. 나는 달려갔다. 어머니. 어머니는 나를 껴안았다. 그 품은 여전히 따뜻했다. 하리나, 내 딸. 어머니가 속삭였다.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저도요, 어머니. 저도요. 아버지도 다가왔다. 어머니를 보며 울었다. 미안해.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잖아요. 함께. 우리는 공항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았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우리는 다시 만났다. 헤어졌지만 다시 만났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빠져 있었다. 태성이었다. 남동생. 그는 여전히 북에 있었다. 소식도 끊겼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봤을 때 태성이 매우 화가 나 있었다고 했다. 누나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배신자라고 했어. 제 잘못이에요. 나는 말했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아니야. 태성은 아직 어려.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하지만 태성도 여기 와야죠. 그래. 하지만 태성은 스스로 결정해야 해. 우리가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어. 우리는 태성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브로커, 친척, 아는 사람. 태성아, 여기 와.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답이 없었다. 몇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어느 날 드디어 답장이 왔다. 태성이 보낸 짧은 메시지였다.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 남을 거야. 누나를 용서할 수 없어. 그 메시지를 읽고 나는 무너졌다.
태성은 나를 미워하고 있었다. 가족보다 체제를 선택했다. 태성을 이해해줘. 아버지가 말했다. 그도 혼란스러울 거야. 청년 동맹에서 쫓겨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에게는 북한이 전부였어. 그걸 잃는 게 두려운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그래, 언젠가는 올 거야. 믿어야 해. 우리는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 매달 매주 매일. 태성아, 기다릴게. 준비되면 와. 우리는 항상 여기 있어. 답은 없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13장 새로운 시작. 시간이 흘렀다. 2년, 3년.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함께 살았다. 아버지는 경비 일을 시작했다.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며 집안일을 했다. 나는 대학에 들어갔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탈북자들을 돕고 싶었으니까. 우리는 평범한 가족처럼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저녁에 모여서 텔레비전을 봤다. 평범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우리에게는 기적이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 때때로 우리는 북을 이야기했다. 그리운 것들, 힘들었던 것들, 후회하는 것들. 하지만 누구도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앞을 보기로 했다. 과거는 기억하되 미래를 향해 걷기로. 할이나 행복하니?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행복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태성이 없어서. 태성도 언젠가는 올 거야. 알아요. 그날까지 기다릴게요. 우리는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작은 의식을 했다. 창문을 열고 북쪽을 향해 기도했다. 태성아, 잘 지내. 언젠가 만나자.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종교적인 의식은 아니었다. 그냥 우리만의 방식이었다. 잊지 않기 위한, 포기하지 않기 위한. 14장 5년 후. 5년이 지났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탈북자 지원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매일 새로운 탈북자들을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고통, 희망, 두려움, 꿈. 모두 나와 비슷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괜찮아요.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해요. 아버지는 여전히 경비 일을 했다. 하지만 여가 시간에는 탈북자 네트워크를 운영했다. 북에 남은 가족들의 소식을 전하고 탈북을 돕고 정착을 지원했다. 내가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라도 도와야지.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 웃음도 많아졌고 요리도 다시 시작했다. 남한 음식이 북한 음식과 비슷하면서도 달라. 어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익숙해졌어. 여기가 이제 집 같아. 어느 날 센터에 새로운 탈북자가 왔다. 젊은 남자였다. 25살쯤 됐을까. 그는 조용했고 경계했고 눈빛이 어두웠다. 나는 그를 면담했다. 이름이 뭐예요? 윤태성입니다.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윤태성? 네. 그는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다. 누나? 태성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말 너니?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누나, 미안해. 늦었어. 하지만 이제 왔어. 나는 동생을 껴안았다. 5년 만이었다. 그는 많이 컸고 많이 변했고 많이 말랐다. 하지만 여전히 내 동생이었다. 어떻게, 왜, 나는 물었다. 태성은 앉았다. 처음에는 누나를 미워했어. 배신자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 누나가 옳았다는 걸. 나도 자유를 원한다는 걸. 그래서 왔어.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지금 온 게 중요해. 나는 말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어. 매일 너를 기다렸어. 태성은 울었다. 부모님도 여기 계세요? 그래. 우리 모두 여기 있어.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어. 그날 저녁 우리는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온 가족이 함께. 아버지, 어머니, 나, 그리고 태성.
테이블은 작았지만 마음은 가득 찼다. 우리는 웃었고 울었고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5년간의 이야기, 고통과 희망의 이야기. 이제 뭐 할 거니? 아버지가 태성에게 물었다. 태성은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여기서 사는 법을, 자유롭게 사는 법을 도와줄게. 나는 말했다. 우리 모두 도와줄게. 에필로그 밥은 먹고 다니냐? 몇 년이 더 지났다. 우리는 여전히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작게 느껴지지 않았다. 집은 사랑으로 가득했으니까. 웃음으로 가득했으니까. 희망으로 가득했으니까. 태성은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 똑똑했고 열심히였고 미래가 밝았다. 나는 여전히 탈북자 지원센터에서 일했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을 도왔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제 은퇴했다. 여유가 생겼다. 그들은 공원을 산책했고 영화를 보러 갔고 친구들을 만났다. 평범한 노부부처럼. 하지만 그 평범함이 그들에게는 선물이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다. 어머니가 만든 된장찌개와 밥. 맛있었다. 우리는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주말 계획, 날씨, 사소한 것들.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물었다. 밥은 먹고 다니냐? 그 질문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아버지의 인사말이 되었다. 국가안보조사청 복도에서 나에게 했던 그 질문. 그 후로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물었다. 밥은 먹고 다니냐?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었다. 걱정이었다. 관심이었다. 네, 아버지. 잘 먹고 있어요. 나는 대답했다. 태성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어머니는 웃었다. 우리 모두 잘 먹고 있어요. 함께. 식사 후 우리는 창문을 열었다. 북쪽을 향해. 하지만 이번에는 기도하지 않았다. 대신 감사했다.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살아남은 것에 대해, 함께 있는 것에 대해. 후회하니? 어머니가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대가는 컸다. 고통도 많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었고, 우리의 길이었고, 우리의 삶이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따뜻하고 밝은 빛. 나는 가족들을 바라봤다. 말랐지만 웃고 있는 어머니, 침묵이 늘어났지만 평화로운 아버지, 젊고 희망찬 태성. 그리고 나. 우리는 여기 있었다. 함께.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다. 탈북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자유의 이야기.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의 것이다. 고통스러웠지만 의미 있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매일 새로운 페이지를 쓰며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웃고 울고 살아가며. 그것이 자유다. 그것이 삶이다. 그것이 우리가 원했던 전부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얻었다.